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요하 문명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그 문화와 문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결국은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입니다. 인간은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받죠, 그죠? 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받는데 자연이라고 그러면은 땅, 하늘, 바다, 그리고 땅, 하늘, 바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첫째는 땅의 에너지인데요. 이게 이제 한반도가 옛날부터 굉장한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벽시인데요. 이게 이제 벼농사의 흔적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송원군 소로리의 벽시인데 연도로는 약 15,000년 전이에요. 충북대학 이용조 교수님이 59토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두 군데 의뢰를 했습니다. 미국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기관하고 서울대 그 측정기관에 양쪽으로 의뢰를 했는데 양쪽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약 15,000년 전입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호남성 옥천압의 동굴에서 발견된 수납엽씨가 약 12,00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오래된 엽씨였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것도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세계적인 고고학 개론서에 2004년도 판에는 중국 후낭성 벽시가 가장 오래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최신 개정판에서는 한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로리 지역의 벽시가 가장 오래된 거고 쌀의 기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의 원산지인데요. 이건 확실하게 인정이 됐습니다. 콩의 원산지로 만주와 한반도인데요.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떤 그 발상지라고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야생종, 중간종, 재배종이 가장 많은 지역을 발상지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조선부터 콩의 종주국이었고, 우리 그 음식 중에 간장, 된장, 두부, 뭐 고추장 등 콩을 원료로 하는 이런 게 참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은 40%가 단백질이고 30%가 지방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콩이 여기가 원산지라는 걸 미국에서는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모스라는 학자가 원정대를 끌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반도, 만주, 중국, 일본에서 콩 유전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1926년부터 한 7, 8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조사를 하니까 한반도에서 발견된 게 3,379, 만주가 513, 일본이 579, 중국이 110종. 이거 당연히 가장 많죠, 그죠? 한반도가. 변이종이 다양성이 기준이 되는데 변이종 다양성으로도 그렇고 중간종, 재배종, 원래종 다 발견이 되니까 원산지로 이렇게 컨펌이 됐습니다. 콩의 특성은 상당히 이게 콩 재배를 하면 지력이 살아난다고 그러죠. 땅의 그 힘이 비료가 없어도 잘 자라고 뿌력 박테리아 자체적으로 질소 화합물을 합성을 하니까 수분도 자라고 다른 작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옥수수 밭에다가 중간중간 콩을 심어두면 옥수수가 굉장히 잘 자란다고 그래요. 아마 저 뿌력 박테리아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방강이라는 이름이 콩을 잔뜩 싣고 나르는 강 이 뜻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에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제시대 때 하도 일본 사람들이 콩을 많이 실어 날라가지고 그 강이를 그냥 두방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벼와 콩이 원산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홍산 문화권이 대개 2,000년 이상 앞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벼농사, 콩농사 이런 게 2,000년 이상 앞서니까 연도가 맞아가죠. 먹고 살아야 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됐으니까 그 당시 홍산 문화권이 한반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석단지인데요. 세계 3대 공용 화석단지로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미국의 콜로라도, 한국 고성, 여기가 이제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공용 화석지. 그러니까 고성 지역에 그 공룡들이 집단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저 때는
저 당시에는 경상남북도가 큰 호수였다 그럽니다. 호수였다 그래요. 그 호수가 돼가지고 그 호수 주변에서 공룡들이 집단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됐죠. 그리고 또 이게 지도도 상당히 발달이 됐어요. 1402년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세계 최고의 잘 오래된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도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역대 나라의 수도를 표기한 지도인데 유럽 병력의 나라 아프리카 35개 지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 대해서 동경대학 미야 노리코 교수가 이 지도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앞선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아프리카 유라시아 지도다. 세계 지도가 가장 오래된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도 굉장히 자세한 지도죠. 그래서 땅에 대한 이런 에너지가 많고 관심이 많으니까 지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방역 지도도 있고 선상 열차 분야 지도도 있고 천문 지도도 있고 세계 지도도 있고 국방 지도, 행정용, 휴대용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지도를 다 따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지도를 다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주 다양한 이런 지도를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풍수지리 그러면 이제 이게 미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터를 볼 때 풍수지리를 보고 묘도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땅에 대한 애착이 크고 그렇지만 그런 요소도 있기도 하지 미신적인 것도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건 아니죠. 인간과 자연이 합일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묘를 잘 모신다고 하는 건 조상을 잘 모신다는 이런 의미가 되죠.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이런 철학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풍수지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에너지죠. 자연 중에서 고인돌과 이제 천문학인데요. 제가 이제 고인돌은 사실은 땅의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특이해요.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약 8만 개인데 이 한반도에 약 5만 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전 세계의 60%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농사 짓는 거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죠. 결국은 고인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게 무덤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를 짓고 일찍 그런 문화 문명이 생기고 하니까 집단 생활이 가능하고 집단 생활이 가능하니까 집단 그 묘지 같은 게 생겼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강화, 화순, 고창 지역이 유적지가 다 이게 등록이 됐죠. 북한 지역에도 한 14,000개 정도가 있고 남한에 강화, 화순, 고창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에는 수중 고인돌도 있어요. 물이 썰물 때는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고인돌이 생기고 하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고인돌이 남북한에서는 고인돌 무덤 이러는데 각 나라마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성묘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석풍, 대석계묘, 영어로도 이제 테이블스톤, 돌맨 이런 게 있는데 이 외국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고인돌이라고 써요. 이게 하도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아예 고인돌을 고유명사처럼 쓰는 고인돌은 우리나라 말이죠. 돌을 고아서 만든 무덤이란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고인돌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세계적인 용어가 돼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많고 또 이제 연구가 많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고인돌 위에 이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구멍들이 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고대 천문학의 발상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그 BC 1200년경입니다. 대동강 지역의 고인돌의 천문도는 BC 한 3000년경이 되고 평양 쪽도 거의 BC 물론 남한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발굴된 질그릇들의 연대도 거의 비슷한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구멍의 크기가 달라요. 지름이 10cm, 6cm, 3cm, 2cm, 깊이도 3에서 3.5c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의 크기가
별의 밝기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맞춰봐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남한에서도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3,900년 전에 그런 그 천문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천문학, 천문도도 가장 세계에서 발달이 됐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첨성대가 만들어졌죠. 선덕 여왕 제위 시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죠. 저것도 이제 규모는 작지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고 지금하고 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진에도 잘 버틸 수 있게 그 내장의 그런 디자인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났을 때 약간 몇 미리가 벗어났다고 그랬는데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이죠. 저게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의 점성대 이름 비슷하게 만들고 당나라에서 주공 측경대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저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세종 때 아주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죠. 실록에 1447년 실록에 저런 기록이 있습니다. 객성이 처음에 미수의 둘째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별에 가깝기가 반자쯤이다. 이런 그 객성이 저게 신성이죠. 신성을 이제 객성이라고 그러는데 초신성 또는 신성인데요. 저건 이제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신성을 1920년 30년대에 하버드대 천문대에서 페루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1934년에 외소 신성으로 다시 나타난 걸 하버드대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세종 때 기록된 저 객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종 때 그 하늘에 대한 관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네이처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신성의 새로운 주기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을 했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 때 이제 역설을 만들죠. 중국과, 아랍. 그 당시에 역설을 갖고 있던 게 두 나라였습니다. 중국하고 아랍이었어요. 근데 세종이 통합을 해가지고, 칠성사 뇌회편을 만들고, 그때 이제 정확한 위치, 일식, 월식,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죠. 그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의 에너지입니다. 바다의 에너지도 제가 늘 이제 예를 드는 게 이 방구대 암곽화인데요. 이게 이제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아마 암곽화가 세계적으로 많지만 고래사냥에 대한 건 이게 아마 최초고 유일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육지동물도 있고 해양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내용이 다양한 것 같아요. 유당도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또 고래, 해양동물 중에 거의 75%는 고래가 나타나는데 사슴류, 호랑이, 여러 가지 육지동물, 해양동물을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고래 종류를 특별히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 동물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흑등고래, 참고래, 귀신고래, 향유고래, 뭐 사슴 종류, 저 짐승들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인 경우에는 그 생태까지도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고 그래요. 물을 뿜는 고래, 그다음에 해초를 비집고 먹이를 찾는 고래, 노는 고래, 귀신고래는 아마 새끼를 지금도 그런가 봐요. 지금도 그런가 봅니다. 등에 올려놓고 다니는 고래인데 그 등에 올려있는 모습까지 다 그려놓은 것 같아요. 봄고래. 이거 아마 그 고래 사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금 이제 울산 지역 그쪽이죠. 그 사냥 방법도 그리고 아마 그 여러 가지로 봐서는 후세에 대한 교육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 사냥에 대한 내용들, 미끼, 그물, 작살, 그다음에 나갈 때 또 집단으로 고래를 잡는 내용들, 잡고 나서 고래를 처리하는 모양들 이런 것까지도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결국 이런 게 이제 조선술로 이어지죠. 백제가 거의 세계 최고의 조선술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가 또 세계 최고의 조선 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잘 만들어진 배, 그때는 이름이 구다라선입니다. 구다라가 백제라는 얘기예요. 가장 잘 만들어진 건 백제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거 봐도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고려 때도 그때 이미
1268년경에 400톤 내지 500톤 적재량을 만들었는데, 외국인 경우는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갈 때 탄 배가 산타마리아호인데 100톤 정도예요. 같이 동반했던 배들은 핀타오, 니냐오인데 100톤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그죠? 그리고 한포해전도 역사적으로 보면 배가 커야 한포해전을 할 수가 있죠. 1380년에 외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에서 500천 함대로 가서 습격을 했는데 한포 사격을 했습니다. 저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세계 최초의 한포 해전이에요. 서양에서는 1571년 레판토 해전, 세르반테스가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쓴 작가죠. 그 작가가 저 해전에서 팔을 하나 잃어가지고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1571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뭐 150년 이상 앞서가지고, 그건 조선술이 발달이 됐고 배의 크기가 크니까 한포 해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순신의 이를 거북선이 만들어지고, 또 근대 조선업도 거의 뭐 세계 탑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위산업 중에서도 뭐 잠수함 만들어 가는 게 아마 굉장히 우리가 기술이 좋은가 봐요. 동남아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보면 많아요. 해수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1968년부터 2018년까지면 거의 50년에 걸쳐서 세계 수온이 어떻게 변화를 했나 봤더니 평균적으로 봐서는 0.34도가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해역은 굉장히 높아요. 동해가 1.39도, 남해가 0.91도, 서해가 1.34배 높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우리 그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극지방의 온난화, 반폐쇄적인 해양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세계 평균보다는 올라가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에너지가 우리한테 이제 전달이 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람의 에너지죠. 결국은 바다, 땅, 육지 이 3자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죠, 그죠? 바람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한반도는 옛날부터 바람의 나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천인이 내려온 3대 천인이 있는데 풍백, 우사, 운사, 바람, 구름, 그죠? 비 내려온 거예요. 이 동이족인데 중국에서는 풍이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바람이죠. 바람을 숭상하고 바람을 모시는 민족이다. 기만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기만민족도 여러분은 바람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죠? 기만은 그죠? 기만은 바람을 뚫고 나가는 거죠. 활 잘 쏘는, 활도 그죠? 결국은 바람하고 싸움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옛날에 우리가 활 잘 쏘던 그런 지인이, 유전인자가 지금으로 이어져 가지고 양궁은 그냥 뭐 개 수십 년째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조선술 굉장히 발달했죠. 배가 발달이 됐으니까 물론 조선술도 발달이 됐죠. 근데 조선술도 옛날에는 동력이 없을 때는 바람의 이용이죠, 그죠? 바람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던 거죠, 그죠? 미사일 지금 계속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미사일도 바람하고 싸움이죠. 바람의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 고대의 그 전설적인 황제가 삼왕오제가 있는데 천왕, 지왕, 인왕입니다. 이 천왕, 이 중에서 천왕이 복희씨인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복희는 동이족의 시주다 이러는 겁니다. 중국 역사책이에요. 중국 역사책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천황 복희씨가 풍이족의 시주다.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기록들, 홍산문화 뭐 이런 걸 잘 해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역사가 새로 쓰여져야 될 이런 시기가 언제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또 음악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악적인 이런 민족이 된 건 뿌리가 옛날부터 있다는 거죠. 복희 씨가 거무고도 만들고 노래도 작곡을 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의 나라고 음악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풍류라는 게 음악하고 같은 단어가 돼버리는, 바람과 음악이, 그죠? 풍류, 풍류의 풍유방, 줄풍류, 대풍류,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 그게 음악인데 왜 풍악을 울려라 이런 거죠. 바람이 음악을 만들고 음악이 바람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풍류와 소각 이런 단어도 있는데,
불교대 사전을 보면 음악을 아주 점잖게 얘기할 때 요새 이제 풍요라 그러면 약간 그죠.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게 있지만 원래는 아주 점잖게 얘기할 때 풍요라고 했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음악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요즘 제가 BTS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을 가지고 그죠. BTS, 뭐 블랙핑크 요새 이제 굉장히 나오잖아요. 클래식 팝송뿐 아니라 클래식도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진은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바람이 음악을 일으키고 음악이 바람을 부른다. 풍적인, 광풍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열풍을 일으킨다. 이런 에너지가 옛날로 온 그런 자연으로부터 받아온 그런 에너지가 아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